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취업 준비 작성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스타트업 HR을 위한 취업 규칙 작성 팁이라는 주제로 플렉스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플렉스 팀 김진선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 HR을 위한 취업 준비 작성 팁인데요.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제 각 사업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과 또 인사 업무를 처음 접하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리고 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취업 규칙 작성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경력이 있는 인사 담당자가 있는 회사도 생각 외로 이제 취업 규칙을 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서 더더욱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전에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중간에 기침이나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양해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목차를 먼저 보시면 오늘 웨비나는 좀 총론적인 측면에서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하는 기준을 알아보고요. 그다음 강론적 측면에서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꼭 고민해야 되는 이슈, 실제로 좀 실무에서 많이 놓치시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취업 규칙만으로는 유효하게 적용할 수 없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웨비나를 다 들으신 분들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그냥 작성한 건 아니고요. 제가 스타트업만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여 개가 넘는 회사의 취업 규칙을 만들고요. 또 검토하면서 또 대표님들과 담당자들이 좀 이건 꼭 알아야 하고 좀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알아야 되는 기준입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간에 잠시 있어서 먼저 필수적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장소 조금 많이 울리신다고 해서 장소 옆으로 옮겨가지고 좀 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발표 진선 파트너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취업 규칙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 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규정하고 있고요. 이 사항들을 반드시 취업 규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빠졌다고 바로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업규칙에 신고할 때 노동부에서 보완명령 내리거나 또는 반려를 하면서 이제 받아주질 않겠죠. 그래서 정확히 제대로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인사관리 사항을 좀 정확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제가 실제 저희 고객사들 취업 규칙을 점검을 해보면 나름 회사에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 규칙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대표님이나 경영진 분들이 그냥 직접 인사까지 담당하시는 경우가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회사 설립하면 취업 규칙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회사 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취업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수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게 회사에 적용되는 법 규범의 일종이라서 회사는 이제 취업 규칙 작성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잘 검토해서 반영해야 하고요. 그냥 표준 취업 규칙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취업 규칙 양식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저는 웨비나랑 공개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아무 취업 규칙 작성해 놓을 바에는 그냥 안 만드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인사관리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긴 한데요. 자, 스타트업은 자유출퇴근제, 상시재택근무, 플렉스 같은 B2B 사스를 활용한 인사관리, 비대면 회의 등 유사 규모의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재 유인과 어떤 리텐션 목적으로 더 새롭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고요. 이렇게 특수한 제도를 법과 조직 문화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향후 조직 내 갈등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법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유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노동법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근로계약서고 하나는 또 두 번째가 취업규칙인데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잘 정리돼서 온라인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랑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좀 다르거나 모순이 된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취업규칙에 팀장 수당을 30만 원 주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쓸 때는 20만 원 주는 걸로 계약했다면 둘 중에 어떤 게 적용될까요? 1번 취업규칙, 2번 근로계약. 네, 정답은 둘 중에서 유리한 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적용되겠죠. 30만 원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때 회사도 그렇고 근로자도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체결하죠. 그리고 회사는 근로계약서 연봉 제시할 때 그 근로자의 역량을 고려해서 꼭 연봉뿐만이 아니고 공로후생을 제시할 때 그 근로자의 역량을 고려해서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제안 내용보다 더 유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가 그걸 확인 안 하고 덜컥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회사가 의도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팀장 자질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20만 원 주는 걸로 했는데 미처 취업규칙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못했으면 의도치 않게 그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에 따라 3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취업규칙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그 내용 바탕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기준인데요. 취업규칙은 최초 작성이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인데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고요. 청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되고요.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듯 한 번 작성된 취업규칙은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할 때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우리가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건 근로자들에게 우리 회사 복리후생 안 좋아지니까 동의해 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취업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진 않지만 노션 같은 곳에 이제 업무 툴이죠. 거기에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나 지원제도 등을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뭘까요? 노션에 이렇게 우리 회사 제도로 올려놓는 거. 이것도 취업규칙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그 명칭이나 형식을 따지지 않고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을 정한 거라면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션 등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올릴 때도 이거 취업규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이름이 취업 규칙이 아니지만 뭐 보수 규정, 복리후생 규정 등 일반적으로 내규나 사규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업 규칙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좀 알아두셔야 될 총론이었다면 회사의 운영 상황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부 항목을 다음 강론 파트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메일 등 전자 시스템의 활용인데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또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 계약서를 교부하시고요. 또 이메일이나 업무 툴을 통해 업무 지시나 업무 공유 등 인사관리에서 전자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둬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취업규칙에 징계 결과를 근로자의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직원이 장기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돼서 출근을 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내용 증명이나 등기를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번거롭죠,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데 취업규칙에 징계 통보로 업무용 메일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뭐 그 수신한 거 확인만 하면 간단히 메일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의 경우에는 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외지만요. 그래서 이런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습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수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수습 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실 때는 반드시 수습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랑 업무 능력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적법한 수습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도 같이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수습 제도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적법한 수습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에도 또 명시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게 저희 고객사들이 인턴 제도인데요. 우리 회사는 3개월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거기서 잘하면 뭐 정규 채용 검토해보고 뭐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근로관계가 그럼 이것도 취업규칙에 반영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인턴이란 게 이제 법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정규직 전환 평가 없이 그냥 3개월 정도 채용하는 방식인데 이건 이제 기간제,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턴을 활용하신다면 취업규칙에 별도 반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정규직 전환 평가나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회사가 지켜야 되므로 당초 어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인턴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회사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으면요. 그 규정된 절차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을 5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경영진이나 뭐 팀장급 되는 인원이 5인이 되는데 뭐 전체 직원 10명 있는데 뭐 인사위원회 구성 5인으로 했다.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렵죠. 그리고 근로자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근로자위원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지 그리고 소집 절차는 뭐 5일 전,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소규모 회사,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소규모 회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인사위원회를 굳이 두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인사위원회는 법상 필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좀 챙기셨으면 하는 게 우리 인사위원회를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들이나 또 징계 대상자가 자가격리가 됐어요.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칫 징계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징계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도 있죠.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를 화상으로 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는데 왜 무슨 근거로 화상으로 진행하지? 또는 징계위원회 참석을 해서 소명해야 할 대상자가 화상으로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 담당자에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간단하게 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둬서 미리 비대면 징계위원회 개최 근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근로시간인데요. 뭐 당연히 실제 운영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장, 파견, 특히 재택 등 외부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조금 명시해 두시면 좋아요. 요즘에 결국 리모트 워크가 이제 일상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좀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인데 휴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차유급 휴가야 당연히 명시하고 운영하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에 대해서 그 일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복지 차원에서 주는 휴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무제한 휴가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냥 1년 동안 계속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연차휴가 외에 뭐 특별히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씩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복지 차원에서 주는 휴가에 대해서 반드시 3가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이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방법입니다. 연차휴가를 다 쓰고 사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연차휴가는 사용 없이 순서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용 기간이에요. 휴가가 언제 부여되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뭐 1년인지 한 달인지, 뭐 아니면 퇴사할 때까지인지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전 보상에 관한 부분인데 복지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를 기간 내에 못 썼어요. 그럼 이걸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할 것인지 뭐 아닌지 이렇게 연차휴가 외에 어떤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셔야 혼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건 꼭 좀 휴가에 대한 부분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제일 질문이 많이 취업규칙 관련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휴가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좀 어떻게 관심이 많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임금인데요. 임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주는 거 말고 나중에 향후에 줄 거나 뭐 계획이 있는 것은 진짜 주시게 되면 넣고요. 그전에는 취업규칙에 넣지 마세요. 이제 본인이 진짜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줄 계획이 있는 수당들에서 미리 취업규칙에 넣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전히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넣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인센티브 제도나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이제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도 인센티브 제도나 포상 제도를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취업 규칙이 아니고 별도 규정을 만드시고요. 이때 꼭 서면으로 만들 필요 없이 아까 설명드린 뭐 노션 같은 데다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 일회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 이름에 이런 거죠. 2022년 특별 인센티브 제도 또는 채용 보상금 제도라고 해서 가로 열고 22년에 하나 이렇게 해두시면 일회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규정 쭉 쓰시고요. 마지막에 뭐 참고 표시하셔서 해당 규정에 있는 본 제도는 22년에 하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내년 실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넣으셔야지 이런 한시적이라는 내용을 안 넣으시면 자칫 해석하면서 이게 계속 운영되는 제도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잘 이해하시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직이에요. 이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말고는 사직에 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에 관한 절차를 좀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또 담당자가 업무하기도 편합니다. 제가 좀 일반적인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특히 제49조 제2항에
사직서 제출할 경우에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규정을 했고요. 또 제50조에는 사직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업규칙에 이렇게 30일 전후로 규정되었으면 편하게 HR 측면에서 퇴직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때 직원이 퇴직 30일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직원 퇴직 D-20일에는 팀장 면담, D-15일에는 인사 담당자 면담, 그리고 D-5일에는 인수인계 상황 점검, D-1일에는 장비 반납,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딱 정해놓을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퇴직에 관한 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여기를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제가 지금 페이지는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법의 기준이 없는 것들은 취업규칙에 잘 넣으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법의 기준이 있는 건 정해놓지 않습니까? 법의 기준대로 따르면 되는데 법의 기준이 없는 건 우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정말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취업규칙 어떤 작성 시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아무리 취업규칙이 잘 규정해도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제도들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아시는 분 많죠? 아시다시피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제 업무의 시작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한테 맡기는 거죠. 너가 편한 대로 해. 대신에 한 달이면 한 달 이제 정해진 전체 정상 기간 정해서 그 한 달 안에 총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건 뭐 45시간 넘어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트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택적 근로시간들을 적법하게 운영하시려면 취업규칙의 규정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면 합의. 이게 만약에 취업규칙에만 두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으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시는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회사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는 다 들어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표준 취업규칙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서면 합의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거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휴일의 대체 제도인데 아시죠?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장 사정상 부득이 공휴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해서 어떤 특정 근로일에 쉬고 공휴일로 대체하고 그 공휴일에 일하기로 해도 휴일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착각하시는 게 기존의 주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없어도 대체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공휴일은 반드시 서면 합의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완전 제도가. 주휴일 대체하는 거랑 공휴일 대체하는 거랑. 그리고 다음은 보상휴가 제도인데요. 보상휴가 제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대신에 수당을 주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면 수당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진짜 바쁠 때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시키시고 돈으로 주는 대신에 업무가 한가할 때 휴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제도 역시 운영하시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잘 안 쓰시는 제도기는 한데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건 예전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전에 그렇죠. 이제 근로자 휴가를 그러니까 공휴일에 쉬는 대신에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로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제가 못 봤고요. 아무튼 이 제도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드린 제가 4가지 제도는 취업규칙이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4가지 제도 중에 하나라도 운영하고 계시면요.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유념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서면 합의 그 주체가 근로자 대표잖아요. 회사 이제 대표 사장님 대표님이랑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데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경영진은 더더욱 안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간혹 가다가 다 근로자 대표인데 사인하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그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뽑는 건 맞거든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들이 뽑았으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우리 회사 근로자 대표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팀장 아니면 누구. 선정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적절하진 않고요. 예, 적절하진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근로자들이 직접 이제 근로자 대표 뽑았는데 그걸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나 외부에서 볼 때 이건 그냥 경영진이 아무나 시킨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같은 게 나올 때도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로자들한테 근로자 대표 누군지 아세요라고. 요거는 꼭 좀 확인을 하시고 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트업 취업 규칙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웨비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장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먼저 이제 취업 규칙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있다면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그리고 펜을 들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꼼꼼히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취업 규칙 내용을 우리 회사가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또 예전에 바뀐 거 그대로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취업 규칙이 보통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조문이고요. 한 15페이지 정도 돼요, 보통. 이런 규정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읽을 수 있으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 경영진 누구라면 회사 대표든지요, 경영진이라면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조금 속도 있게 나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많이 드릴 거라서 좀 속도 있게 진행해도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은 1번을 좀 눌러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핵심만 제가 짚다 보니까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좀 반드시 좀 챙겨야 되실 부분이고요. 오늘 웨비나 들으면서 좀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사고도 있었지만 오늘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플렉스 안에 플렉스 파트너스라는 팀에 소속된 플렉스 파트너고요. 노무사기도 합니다. 예.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는 HR에 이제 고민이 있는 기업에게 컨설팅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취업 규칙은 HR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의 아주 정말 작은 부분이고 아주 미세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HR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웨비나 들으시고 HR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 담당자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간단한 유선 상담도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팅도 가능합니다. 지금 올려드린 링크 통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Q&A를 먼저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질문인데 표준 취업 규칙을 사용하다 보니 회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일부 내용은 현재 우리 규칙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좀 이해시키고 큰 반발 없이 동의할 수 있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안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그거네요. 결국에는 그냥 표준 취업 규칙 이거 두고 있었는데 이 현실과 안 맞아서 이제 좀 이참에 바꾸려고 하는데 불이익 변경할 때 근로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인데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사실 답이 없는 문제라서 제가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우선 표준 취업 규칙에 대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직원들이 이 표준 취업 규칙 내용이 우리 회사 취업 규칙이라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냥 아니고 담당자만 그냥 이걸 취업 규칙을 생각하고 가지고 계셨다면
그냥 취업 규칙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취업 규칙은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취업 규칙을 새로 만든다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뭐 표준 취업 규칙 가지고 의견 청취했고 근로자들이 알고 있고 심지어 노동부에 신고까지 되어 있으면 변경 절차 거치셔야죠. 제가 담당자라면 일단은 유리해지는 것과 불리해지는 것을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교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근로자들이 일단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표준 취업 규칙은 사실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 안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제대로 된 취업 규칙을 만들겠다는 취지로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유불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표준 취업 규칙 쓰셨으면 경조사 휴가랑 상여금 부분 아니면 일반적으로 특별히 또 크게 크리티컬한 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잘 보셔서 비교표 잘 정리하셔서 근로자들에게 좀 설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완전 초보라고 하시면서 취업 규칙을 정할 때 어디까지 임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취업 규칙은 변경 동의 대상의 범위는 법적으로는요. 그 취업 규칙을 적용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인데 그냥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원들 빼고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취업규칙 신고 절차 및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나요?인데 취업규칙 신고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취업규칙을 만드시고 경영진까지 최종 확인 후 확정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확정된 취업규칙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에 취업규칙이랑 근로자 의견을 청취했다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신규칙 별지 제15조 서식에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취업규칙 신고서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인 취업규칙 신고 절차입니다. 변경 신고하실 때는 변경된 내용이 같이 비교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질문 2가지를 제가 한 번에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 제정이나 개정 시 꼭 직원들의 서명을 직접 날인으로 받아 놓아야 하나요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의견 청취 방법이 있냐, 이게 이제 질문인데, 결국 이제 의견 청취는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제 핵심은 근로자들이 의견 청취나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간섭이 없어야 돼요. 간섭 없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가 핵심이고요. 또 이거를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해둬야 되는 거다. 구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업규칙 신고할 때 직원들이 동의를 받았다, 의견 청취를 받았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제일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 직접 서명 날인을 받는 거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활용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그렇게 들어오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시스템, 뭐 메일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스템 활용하셔서 이 사람이 내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저는 그걸 통해서 신고가 됐다는 케이스는 모르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그런 방법을 좀 쉽게 인정해 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처음 신고하실 때 의견 청취는 이제 동의가 아니잖아요. 의견 청취는 뭐냐면 우리 이번에 이렇게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바꿉니다.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하고 의견을 듣기만 하면 돼요. 모든 근로자가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견 청취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청취는 동의보다는 전자시스템 활용하면 조금 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조금 뭐냐면 메일을 좀 인원수가 적으면 메일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받으시고 그 메일 계정이나 그 받았다는 내용을 조금 모아서 캡처를 하셔서 뭐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슬랙을 활용하시면 슬랙 쓰시면 슬랙에다 올려놓고 취업규칙에 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이제 의견이 있으면 아무도 예외 없이 의견 주세요. 의견 없으면 의견 없음이라도 적어주세요 하고 안내를 하시고 거기에 페이지 캡처를 해가야겠죠. 그걸 링크를 줄 수는 없으니까 노동부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셨던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난이도도 있고 이미 취업 규칙이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좀 애매하게 작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해석의 여지 없이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들어도 취업 규칙을 상황에 따라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면, 여러분 단체 협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노동조합 있죠. 요즘 IT 업계도 이제 큰 회사들은 노조가 생기는데 단체 협약이 뭐냐면 노조가 회사랑 협상해서 얻어낸 근로조건이나 복지제도를 이제 계약서 형식으로 협상을 해서 협약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은 그 목적이 근로자의 어떤 근로조건 향상,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이 명확해요. 자,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 단체 협약을 해석하는 데는 그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 내용이 애매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취업규칙은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취업규칙은 회사 사장님이 사업장 전체에 적용할 규율을 만든 거예요, 그냥 룰을.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오히려 해석이 애매하면 그간 해왔던 관행들 있죠. 유사한 사례에서 또는 회사 직원들 사이, 경영진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 그 어떤 해석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조금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다면 뭐 유사 규모의 어떤 회사나 산업군의 어떤 관행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조금 단체 협약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금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랑 이제 생각이 다른 전문가분들이 저랑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건 명확한 어떤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의 근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 길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담당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거는 조금 좀 아셔야 될 게 어떤 근로자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오라고 하셨을 때 뭐 근로자 말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반드시 취업 규칙이 애매하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할까요? 네, 노사협의회는 취업 규칙이랑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예, 그 실제 규정하고 있는 법도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법이 있고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아무 상관없이 별도로 노사협의회 구성하시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참고로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 사업장이 이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완전 다른 제도다. 뭐 서로 반영하고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취업규칙에 요거는 좀 제가 아까랑 좀 일맥상통한 질문이긴 한데 취업규칙의 작성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회사들이 많이 하는 큰 실수가 궁금합니다. 이제 회사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 큰 실수는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서면 합의 안 하고 제도 도입하는 거거든요.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취업규칙에만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결국에는 출퇴근을 근로자 자유를 맡기고 어떤 일이 바쁜 시간에 연장 근로를 해도 연장 수당을 안 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취업규칙에만 넣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안 했다. 그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안 한 걸로 보고 실제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다 산정해서 수당을 그만큼 줘야 돼요. 근로자들한테. 역산해서 3년치를.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실 때 그 제도의 도입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근로계약으로 가능한지, 취업규칙이 있어야 되는지,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지. 법은 이런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다 무효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직원들이 지각한 시간을 개인별 누적해서 연차의 공제도 문제가 안 되고 이거죠. 그러니까 2시간 지각하면 연차 2시간 쓴 걸로 보겠다. 자, 이게 취업 규칙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가능합니다. 이런 걸 취업 규칙에 넣는 거예요. 이런 걸. 법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각한 사람 월급은 깔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연차랑 공제하는 거는 법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행정 개정이나 판례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런 거 취업 규칙에 명시해 놓고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제도들 취업 규칙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회사의 규정이 바뀔 때 취업 규칙도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업데이트해야 되는 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규칙이나 회사 규정은요, 변경 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제도가 바뀌거나 관련 법이 바뀔 때 그냥 변경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 중에서 제가 조금 좀 괜찮은 질문들 좀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질문 중에서 취업규칙 신고는 필수인가요? 질문이 있는데 1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안 만드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만드셨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제가 좀 웨비나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10인 미만 자신 없으시다 그냥 만들지 마세요. 예, 취업규칙. 예, 그게 더 낫습니다. 복리후생 규정 신고는 의무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복리후생 규정의 신고는 의무인가요? 취업규칙 신고 의무 내용이 아닌지 복지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자, 그거 좀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복리후생 규정도 취업규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하니까 예, 신고 의무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관한 게 들어가야 건강검진 연 1회라든지 건강검진에 관한 사안은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는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 외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는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안 넣고 싶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바뀔 것 같으면 아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걸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는 별도 규정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올해만 한다, 한시적으로 한다, 그건 신고를 안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좀 나온 것 중에서 조금 보시면은 이거 개인 사업자인데 취업규칙이 필수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좀 두 가지로 볼게요. 이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으니까 취업규칙 필요 없는데요. 내가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직원을 10명 이상 쓰면은 예, 취업규칙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되세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 서류에 취업규칙이 있어서 제출해서 이 경우 자동신고 들어간 것과요? 아니죠. 예, 취업규칙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딱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제출하는 거는 그거는 거기서 그냥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질문이 좀 제법 있는데 근로자 대표 어떻게 선정하나요인데 제일 좋은 건요. 근로자들 모아놓고 그냥 투표로 하게 하시면 돼요. 회사 경영진 인사담당에 나가 있고 예. 그리고 10명짜리 팀이라면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대표는 그 서면 합의나 이런 게 필요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제도, 서면 합의가 필요 없는 제도는 없으셔도 됩니다. 예. 그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를 안 쓴다. 아까 4가지 있죠, 제도. 예, 그러면 대표 안 뽑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근데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뽑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도 좋고 모여서 회의를 해도 좋고 예. 그런 식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건 제가 실제로 사례를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보다 좀 다른 좀 중견기업 이제 뽑을 때 제가 중견기업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게 있는데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회 대표를 근로자들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팀이 여러 가지고 사람들 모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팀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팀원들이 팀장한테 그 선출권을 위임을 하셔서요. 팀장들이 모여서 뽑으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금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더 하고요. 조금 넣어볼게요. 근로자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대상, 오인이야 근로자 대표 취업 규칙 내용이 섞여 작성 반드시 분리해. 자, 이거 제일 많이 이거 좀 혼동을 하시는데 취업 규칙하고 내규 내용이 섞여서 작성되는데 반드시 분류해서 작성해야겠죠? 아니요, 아무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에 다 넣으셔도 되고요. 뭐 독립후생 규정, 여비 규정, 출장 규정 뭐 이런 거 다 분리하셔도 되고요. 그거 자유세요. 그냥 보기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취업규칙 작성하게 되면 의견 청취입니다. 동의 아니에요. 네, 의견 청취입니다. 취업규칙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동의를 못 받았대요. 어떻게 되나요? 무효죠. 효력 없어요. 그런데 신입사원들, 그 바뀐 취업규칙을 보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취업규칙이 2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를 잘 설득하셔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보시면 제가 쭉 보면 뭐 노사협의 이야기 나와서 답드리면 노사협의회 대표 빼고 근로자만 30명 이상 이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경영진 빼고 근로자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적용 대상이세요. 예. 선택적 근로시간 이제 또 나왔네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규칙이랑 서면 합의가 아니면 예, 절대 효력 없습니다. 노사협의 뭐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노사협의가 매달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지금 취업규칙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좀 다 했고 나머지는 좀 개별 회사에 좀 집중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조금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요거는 요거 하나만 할게요. 감사가 근로자 대표 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감사 근로자 대표 못합니다. 감사는 사용자예요. 법적으로 감사는 안 됩니다. 근로자 대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도 근로자 수 따질 때 사실 뺍니다. 예, 그거는 아시면 되고 하나 또 노사협의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거 답변 드리고 질문 마무리할게요. 노사협의가 있을 경우 매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으니까 매달이 아니고 분기마다 1회예요. 분기마다 1회. 예, 분기마다 1회입니다. 예, 그렇게 꼭 하죠. 매달 하셔도 돼요. 더 많이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분기마다 안 하시면 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질문이 너무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 뭐 절반도 말씀 못 드렸는데 좀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것으로 웨비나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플렉스와 플렉스 파트너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